전반적으로 중국 좀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는 분위기고, 뉴스 언론에서는 상당히 나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반대 대응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리서치센터에서 중국 투자 전략을 담당하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9월 자료가 발간이 돼서 중국 쪽 업데이트 좀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공동부유로 인한 어떤 중국 관련된 산업 규제 공포가 정점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라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 제가 단기적인 어떤 공포를 더 조장하기보다는 기회 요인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 공동부유 관련된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 이미 주가가 반영한 것들이 좀 있는데, 단기 공포가 좀 과도한 측면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명분상 올해 이 정책 공포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도 이런 밀도 높은 조치들에 대한 상상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선반영을 했고, 관련된 추정치나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는 바닥권에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4분기에 이제 명분이나 시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정책이나 이런 대응들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은 단기 반등 혹은 장기적으로 담을 것들을 찾는 기회로 중국을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항상 중국이 최근에 트러블 메이커 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보시는 측면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동부유 관련해서 먼저 좀 자료에 정리가 좀 잘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중국 애널리스트들도 이 공동부유 단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진 않지만 이거에 대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게 올해이기 때문에, 이제 샤오캉을 대체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를 야기할 거라서 이거에 대한 공부를 중국에서 현지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2049년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초장기 전략이고, 각 분야에 바뀌는 건 사실인데, 또 여러 가지 중국의 스타일과 겹쳐지면서 단기 공포가 좀 과도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보정이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목표고, 이제 의식주가 먼저 해결되는 이 샤오캉 사이를 대체하는 전략으로서 이제 제시한 거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의 재분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1차, 2차, 3차 분배 얘기를 하는데, 1차가 이제 어떤 가계 임금과 가처분 소득, 그리고 2차가 정부 단의 이제 분배, 3차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일부 이제 기업이나 민간, 그러니까 소수 부유층의 어떤 사회 환원이나 이런 거를 권장한다고 하는데, 중국 분위기가 권장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어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혹은 B2C 쪽의 어떤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재 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기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처음 얘기한 건 2017년 10월 달에 이 정부 들어서 강조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면은 처음 하진 않았는데,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이제 이 정도 생각 못 했던 것들이 좀 있고요. 6월 달에 이제 공동부유 시범특구 지정했고, 관련해서 이제 8월부터 굉장히 이제 각 부처별로 소위 좀 충성맹제하듯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떤 핵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일단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선전운동식으로는 안 하겠다. 초기에 이제 어떤 세팅 자체는 세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이나 모든 어떤 부처들이 굉장히 어떤 선전식으로 하는 거는 지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차 분배는 강제는 아니다,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생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공포가 극대화된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중국 정부에 바뀐 마음도 좀 있을 것이고, 올해 이제 역대급 이벤트들이 장기, 초장기, 단기 너무 많이 겹쳤거든요. 예를 들면 샤오캉 달성 선포도 사실상 40년 만에 하는 거고, 창단 100주년이 올해 있었고, 14차 5개년 계획이 올해 또 시작하는 해기도 하며,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임기가 이제 10년으로 알려진 시진핑 주석 정부가 이제 9년차에 돌입을 하면서 내년에 이제 3년임 세팅을 혹시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강도 높은 조치들을 좀 한 거고, 제가 보기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좀 의욕이 많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이제 정치나 양극화, 불안, 또 부양 이후의 후폭풍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큰 정부나 시장 개입을 하는 이런 모델 자체가 우월하다 혹은 괜찮다라고 느끼면서 더 어떤 세팅이나 초기 의욕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미중 관계 악화도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 또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리먼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중국이 양적 완화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초기에 잘 세팅하고 초기에 잘 규제하면서 관리하면서 좀 후위를 도모하자 뭐 이런 형태도 좀 있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인구 정책이나 뭐 게임 규제, 미디어 컨텐츠, 뭐 각종 교육 규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최근 1년 동안 보면 아시아 쪽 국가들의 어떤 실패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도를 많이 하면서 선전을 준비를 좀 했고, 한국이나 뭐 일본 이런 쪽에 주거 문제, 의료 문제, 또 고령화 문제, 또 출산율 심각하다는 걸 보면서 생각을 좀 긴장을 좀 더 크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변화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계신 것 중에서 공동보유 사회라는 게 결국에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거니까 가계 3대 지출 쪽에서 교육, 주거, 의료 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크게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교육은 지금 사실상 비영리와 같은 충격을 좀 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주거라든지 의료는 규제는 하는데, 의료도 최근에 나온 이제 중국의 그 조치의 내용을 보면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쪽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뭔가 확장과 규제를 병행해야 되는 이 의료 산업의 경우는 완전히 교육 같은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거는 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가계부채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규제의 추세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걸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보유가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중에 상당 부분은 사회적인 그리고 금융 쪽의 리소스 배분을 중점으로 나서서 굉장히 좀 차단하면서 가겠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가계와 금융은 상대적으로 좀 건전한 편인 반면에 기업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지방정부 이쪽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몇 년째 계속 규제는 했지만 그래도 사이클을 타던 방식에서 이제는 이제 디벨로퍼라고 하는 부동산 쪽 개발자들이나 지방정부로 돈이 들어가는 걸 올해 강하게 차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 쪽의 침체 위험을 좀 내포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의 기조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제조업을 좀 중시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뭐 5월, 6월, 7월 달 이렇게 이제 전망자를 보시면은 중국 쪽에 이제 과창판이나 창업판 같은 소위 말해 이제 테크나 바이오 쪽, 뭐 이런 전기차 이런 쪽에 대한 주가를 저희가 이제 좋게 보고 있고 실제 그런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을 경시하기보다는 후순위로 놓고 있고요. 제조업 쪽의 전략은 이제 소득만불 달성 이후에 독일이나 한국, 대만 같은 제조업을 중시한 나라들의 전략이 서비스업으로 갔던 뭐 미국이나 남미의 모델보다는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고, 앞으로 고용 창출도 이쪽 제조업에서 더 많이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이나 이런 빅테크 관련된 규제도 공동보유의 이제 목표 하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초기 세팅 과정이 조금 강하게 좀 들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계속적으로 가기보다는 세팅 이후에 그 안에서의 이제 미세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주가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급락 이후에 선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반등의 속도는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추가 급락보다는 이제 세팅이 거의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VI 지배 구조라고 해서 민영 기업들이 해외 상장할 때 이제 구조 방식이나 9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안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차례 정도 좀 정부 입장에서의 뭔가 좀 산이랄까요? 인정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거시정책 관련해서도 저희 자료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과거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 지향적이고, 어느 정도 과주기 조절이라고 해서 사이클을 좀 넘어서는 크로스 시클리컬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 안 좋아지면 바로바로 대응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징긋이 보면서 구조적인 어떤 개혁도 좀 하고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또 부양하겠다는 거니까, 느끼기엔 아마 화끈하다는 느낌은 안 드실 거고 시기적으로 좀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일단은 1분기, 3분기까지 재정이나 통화, 산업정책 굉장히 타이트했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앞으로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이제 방향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뭐 양적 완화를 하진 않겠지만 완화를 할 타이밍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저희 자료에 보시면 가장 큰 리스크,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리스크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굉장히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리스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괜찮으면 중국 괜찮다고 저는 보라고 말씀 항상 드리곤 있는데, 내수 경기에 침체 압력을 키울 수는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내수나 가격 쪽에 영향을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고, 연말까지는 전통 인프라 쪽에 좀 발목은 잡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으로 가야 될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중국 뉴스, 이제 부정적인 뉴스 보시겠지만 본토 쪽에 이제 제가 업데이트하는 뭐 거래대금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뭐 역대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동산을 이탈한 자금이 주식시장이나 펀드마켓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혜보는 산업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부유로 인해서 가계 고정지출이 이제 줄어들면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날 수 있고 소비 구조가 좀 바뀌고 지출 구조가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계 소비 구조의 변화에서 가장 이제 주목하실 분야는 명품 소비 쪽보다는 이제 대중 소비 쪽, 아무래도 고령화 쪽 소비, 그리고 체험형 소비 쪽, 뭐 이제 사교육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목적은 결국에는 미성년자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대외 활동을 늘리고 뭐 운동이나 여가 활동, 취미 활동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산업들, 기업들도 상당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쪽에 이탈한 자금이 중국의 자산관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유입들, 그래서 중국의 펀드 마켓이나 중국의 이런 ETF나 또 중국의 리츠 시장 이런 쪽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증권주가 수혜가 아닐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의 기업들의 육성 방법은 제조업 쪽에 좀 특화돼 있고 무조건 옛날에 대형 기업들 키워서 1등 기업 위주로 이제 개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스몰캡들 키우겠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중소기업도 어려워진 건 다 비슷한데 본인들은 정부 재정에 힘이 있고 정부 주도 리더십이 세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부각시키는 테마는 전문, 정밀, 특색, 참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4개의 어떤 핵심을 가진 첨단 혁신형 제조 중소기업들을 10,000개 이상 2025년까지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스몰캡 기업들 관심이 많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일일이 투자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과창판 지수나 창업판 지수를 집약해서 투자하는 전략으로 장기 전략의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이제 공동보유 시범특구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어떤 정책의 돈의 흐름이 특별히 이제 지정된 신형 인프라 같은 영역 혹은 탈탄소 영역 쪽에만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돈이 뭐 이렇게 옛날보다 더 많아지긴 좀 어렵고,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분야는 이제 알고 계시는 뭐 수소라든지 신재생 쪽 영역 투자라든지 혹은 지금 뭐 특고압 설비나 송배전 설비, 전기차 충전소 혹은 뭐 이런 그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의 투자들이 아무래도 분산되면서 이쪽으로 어떤 자금 집행이 늘어나고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흐름도 여기 보시는 대로 상당히 신형 인프라 관련주들이 높아지고 있고 4분기, 1분기에 좀 주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이후에 연말까지 이제 전략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시는 오른쪽 상단에 이런 MSCI 차이나나 항생지수 이런 추정치는 뭐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왼쪽 하단에 보시면 경제 서프라이 지수도 신흥국이나 중국 쪽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금리가 최근에 계속 하락하는 이유도 결국에 내수 경기 침체 관련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주식 가격이나 채권 쪽의 가격이 이미 다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 단계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먼저 회복되고 또 소비 시즌이 이제 10월 달에 다가오면서 소비가 바닥을 치고 또 11월에 있는 당대회 직전까지 정책의 이런 어떤 클라이막스를 좀 지나면서 전체로 추정치가 올라가고 뭐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업종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더 나쁘게 보실 이유는 없다라는 게 지금 상황의 인식입니다. 일단 규제 관련된 공포는 좀 보정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장기 전략이고 너무 초기 세팅 과정에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에 쇼크를 줬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나쁜 쪽도 물론 있습니다. 뭐 교육이라든지 미디어, 게임 이런 쪽은 계속 체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모든 이제 산업을 부정할 것 같고 시장을 개입할 것 같고 가게가 이제 최종 소비자인 B2C 사업 모델이 다 깨질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한 부분들의 공포는 좀 초기에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와 가격이 먼저 반등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MSCI 차이나 업종별로 내수업종의 이익 추정치는 아직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주가를 보면서도 좀 반영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애널리스트가 이제 항복 선언할 때 보통 주가는 올라간다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상 이미 많이 이렇게 좀 실적을 까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 저희가 이제 지켜보실 지표들은 공포가 진정되고 추정치가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는 일단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데이터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드릴 거고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내수 침체가 이제 탈피한다는 신호를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강구통, 즉 본토 자금이 홍콩에 가서 저가 매수하는 이제 흐름을 보시면 7월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던 자금들이 진정은 됐고 9월 이후에 내려가서 텐센트나 뭐 메이투안,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을 사는지 여부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는 이제 9월부터 관련된 금리나 강구통 자금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 경기는 저희가 결론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중국이 8월 달에 그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봉쇄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이 데이터가 전월비, 전분기비 보면은 8월 데이터 바닥이 아닐까 싶고요. 계절성을 보면 4분기에 원래 소비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확진자 조기에 잡아서 방역에 성공해서 컨택 소비는 과거보다는 지금 회복세를 좀 보일 것 같다. 또 자동차라든지 또 지방정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비나 정부 투자가 9월부터는 저희가 확인되는 징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주 업데이트하는 차이나 위클리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징후들 변화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정책의 수혜를 좀 보는 기업들을 좀 찾고 또 중국의 소비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 의류, 자동차 이런 쪽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시정책은, 통화정책은 이미 지난 11월부터 거의 10개월 가까이 이미 옥죄했고 유동성 통화량, 대출 증가율 다 현재 바닥인 상황이다. 재정정책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역시 상당히 타이트하고 짜게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 8월 이후부터 경기가 나빠지고 양극화 커지는 거에 대한 대응으로 채권 발행이 늘고 있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재정정책 강화가 확실시 된다. 환율도 안정적이고 금리도 미중 간의 금리차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그래서 아마 9월 말 국경절 연휴 직전에 한 번 정도 지준율 인하 예상하고 있고요. 11월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인하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미국과 달리 미국의 테이퍼링을 쫓아가고 우려하기보다는 중국이 좀 앞서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좀 편하게 정책 대응을 3에서 6개월씩 끊어서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비중 확대 전략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 본토 증시를 장기적으로 편입하자라는 의견에 변함은 없고, 다만 이미 많이 빠진 항생테크나 홍콩 쪽의 빅테크나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단기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줄일 기회를 찾는 반등으로 보시면 되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비중 확대를 소비나 빅테크 쪽에 하셔도 되는데, 뭐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절반 정도 이상은 본토를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시면서 이제 기존에 포지션이 많았던 소비 빅테크의 단기 턴어라운드를 연말까지 조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본토는 거래대금 폭증하고 있고 외국인 굉장히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소수 과열됐던 반도체나 신재생 쪽, 전기차 이런 거는 최근 조정이 좀 시작됐는데, 긴 그림을 좀 보신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소외됐던 뭐 금융이나 전통산업 쪽이나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나 많이 빠진 소비주들이 연말까지는 조금 더 아웃퍼폼 할 걸로 생각을 갖고 있다. 홍콩의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소비재를 좀 더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많이 빠진 제약이나 경기 소비를 좀 보시되, 빅테크의 경우 들고 계실 경우는 지금 줄이시기보다는 조금 더 반등을 좀 완만하게라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고요. 연말까지는 텐센트 같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익 성장성이 좀 훼손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면서 더 공격적인 대응 여부나 축소 여부를 좀 고민하셔야 되고, 9월 이후에 일부 데이터 안전법 이런 것들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좀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는 분위기고, 뉴스 언론에서는 상당히 나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반대 대응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수가 주구장창 지금 빠지는 그림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브레이크를 거는 정책들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의 진정과 단기 회복을 좀 보시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번 달은 접근하자는 얘기로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